과거의 상처와 사라진 오빠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여성, 원희.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일상은 묵직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작가 신경숙은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말 못할 상처를 지닌 인물의 내면을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이웃 가편의 등장은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에 희미한 희망의 파문을 일으키지만 과거의 기억은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짙은 여운의 소설입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삶을 마주할 용기를 건네줄 것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지붕. 아이들 합창 소리가 들린다. 과수원 뒤쪽의 성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원희는 창틀에 놓여있는 은색의 촛대를 집어들고 창문을 닫는다. 합창 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라디오의 볼륨을 높인다. 은촛대를 바라볼 때마다 국화꽃을 가득 꽂았던 성당의 녹슨 은재 항아리가 떠오른다. 불이 켜있지 않은 양초 아래로 군데군데 흘러내려 굳어진 끈끈한 촛농이 오랜 상처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다. 원희는 의자에 앉으려다 놀라 그대로 멈춘다. 문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마당에 서 있는 가편의 모습 때문이다. 원희는 그 자세로 선 채 가편이 흰 목장갑을 끼고 비료부대 2개를 접은 다음 마루 끝에 놓여있는 주전자에 물을 따라 마시는 모습을 세세히 지켜본다. 어젯밤 원희는 밤나무 숲에 나가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아도 가편이 밤나무 숲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원희는 알고 있다. 약속 시간으로부터 3시간이나 지나서 달빛을 받으며 돌아오는 가편의 모습을 어젯밤도 이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마을에서 과수원 쪽으로 있는 집은 원희네와 가편네 2채뿐이었고 원희의 대문은 막다른 길목에 가편네는 모서리에 나 있었다. 어젯밤 밤나무 숲에서 혼자 돌아온 가편은 막다른 대문과 모서리 대문 중간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무가 된 듯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달빛. 아래의 가편이 자신의 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아 원희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기며 조금 울었다.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는 것일까? 펌프가에서 가편의 할머니가 콩나물이 담긴 바구니를 옆에 두고 큼직한 병어를 씻고 있고 마당엔 흰 깃털을 가진 닭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다. 원희는 쇠잔해 보이는 할머니가 손수 부엌일을 하는 것을 오랜만에 본다.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낯선 이국 노래는 빠른 템포로 바뀐다. 오빠라면 흥에 겨워 몸을 흔들 거란 생각을 하는 사이 가편은 벽에 걸려있는 흰 모자를 꺼내 머리에 눌러 쓴다. 훌쩍 큰 키의 야윈 가편을 보자 원희는 문득 그가 오빠와 비슷한 체격임을 깨닫고는 머리를 쓸어 올린다. 가편은 대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생각난 듯 원희의 집을 돌아다 본다. 고구마를 캐러 가는 것이겠지. 아니면 뒷밭에 아이들 손 타는 밤을 거들어 가는 길이든 과수원으로 통하는 길. 늦가을 햇살 속으로 가편의 뒷모습을 줬던 원희는 라디오의 볼륨을 줄인다. 그제야 성당의 아이들 합창 소리가 어느 결에 멎어 있었음을 깨닫는다. 원희는 다시 창문을 열어 젖히고 창틀에 촛대를 내려놓는다. 성당에서 합창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는데도 방금 흐느낌으로 변해버릴 것 같던 가슴속의 파문은 가라앉지 않는다. 원희는 소리가 잦아들어 흥을 잃은 라디오를 꺼버리고 밖으로 나온다. 가편내 뒷담 사선으로 이어진 주홍의 나일론 빨랫줄에 원희는 아직 물기가 촉촉이 묻어나는 옷가지를 넣는다. 그 중엔 어머니의 베갯잎도 섞여 있다. 원희는 다른 빨래들과 달리 베갯잎은 더 조심스럽게 펴 널면서 가만 코를 묻어본다. 베갯잎에 한숨으로 얼룩진 어머니의 수많은 낮과 밤이 그대로 젖어 있을 것만 같아서다. 한때는 대낮의 햇빛 속을 부끄럽지 않게 뚫고 지나갈 것 같았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숨결을 누가 방해했을까? 원희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턱 막혀와 베갯잎에 손을 얹고 한참을 가만 서 있다. 사람들은 가편의 삼촌을 곰배팔이라 불렀다. 원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전쟁. 그때 폭격을 맞아 얼굴이며 팔이 흉측하게 오그라붙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었다.
굳은 날이면 그는 과수원 나무숲에 길게 누워 목청을 돋우어 울었다. 그 소리, 원희는 지금도 기억했다. 굶주린 짐승 울음소리. 그는 자기의 얼굴과 팔을 쥐어 뜯곤 했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처지를 아파했지만 한숨을 내뱉고 혀를 차고 불쌍해하고 슬퍼하면서도 그를 두려워하며 멀리했다. 그가 이따금 상상도 못할 엉뚱한 일을 벌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므로 어린 시절 어느 날 어머니가 빨래터에서 돌아와 원희를 무릎에 앉히고 지그시 말했다. 얘야, 영민의 언니가 혼자서 밭을 메고 있다가 어처구니 없이 곰배파리에게 당했다는구나. 너야 어리지만 우리하고 이웃 아니냐. 혼자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때 13살 원희는 어머니의 말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지나치게 어머니 말투가 조심스럽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상념에서 깨어나자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 원희는 눈을 환히 뜰 수가 없다. 집안의 정적은 늘 원희에게 벅차다. 해바라기 사이로 누워 피었던 채송화 줄기는 이미 말라 비틀거리거나 동아들어 볼품 없어진 지 오래다. 꽃잎 끝이 누렇게 퇴색의 기미를 보이는 국화 몇 송이만이 햇살을 맞받아 사위를 온통 노랗게 물들이고 있다. 누구 왔냐?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일까? 어머니의 가라앉은 묵직한 목소리가 옥양목처럼 빳빳한 문풍지를 뚫고 흘러나온다. 또 오빠의 발작 소리, 환청을 듣기라도 한 것인가? 원희는 혹시 방문이 열릴까 싶어 목을 길게 빼고 숨을 죽인다. 그러나 그뿐이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이마엔 끈끈한 진땀까지 솟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는다. 햇빛이 참 좋아요. 나와 보실래요? 어둡고 습기 찬 어머니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잠깐 마음을 기대며 원희는 발랄한 소리를 내본다. 행여나 오래비인가 했구나. 반쯤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자리 속으로 파고드는 어머니의 소리 없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훤하다. 원희는 먹먹해진 가슴을 쓸어내린다. 오빠가 돌아오기 전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어머니의 눅눅한 음성이 생기로워지지 못할 것이다. 오빠가 돌아오기 전에는 진하게 드리워져 있는 집안의 우수가 거치지 않을 것이다. 오빠는 그것을 알고 있기나 한가? 오빠는 아버지의 임종을 알고 있기나 한가? 오빠 은철이 집을 나간 후 원희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았다. 그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을 처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져 오는 일도 오빠가 없어진 후로 생긴 일이었다. 그 처녀가 뒤안길을 돌아 머리에 쓴 밀짚 모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 처녀는 높은 언덕도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을 것이며 나무 그늘이 져 있는 밭에서 큼직하고 통통한 호박도 따서 머리에 이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처녀라면 이까짓 우수는 가볍게 걷어낼 테지. 그러다 문득 원희는 아이의 소란스러움이 그리워진다. 곰배파리의 누이 동생의 딸이며 가편에게도 사촌. 누이 동생이 되는 아이는 몇 달 전부터 마을에 불쑥 나타나 살고 있다. 아이 어머니가 애초부터 애 아비도 없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네 집에 끌려와 살고 있는 아이는 영리한 눈빛을 갖고 있다. 언니, 왜 긴 치마만 입어? 원희는 아이의 소란스러움이 그립다가도 따지듯 묻던 맹랑한 눈빛을 생각하면 그만 감정이 굳어지곤 했다. 선입견일까? 원희는 아이에게서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혼자 버틸 수밖에 없는 사람만이 특별히 품는 위약을 느끼곤 했다. 다 전쟁 때문이요. 그전엔 그놈도 추수가 시작되면 큰 몫을 해낼 놈이었는데 그놈의 전쟁이 그놈을 망친 게야. 어느새 담뱃재를 털어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아 원희는 영정을 돌아다본다. 눈부신 햇빛 때문에 눈자 위에서 살핏 반짝이는 물기가 수많은 나선을 그린다. 너를 보면 힘이 솟아. 억울한 생각을 잊게 하는 힘을 가졌어, 넌. 잘 달구어진 쇠붙이. 언젠가 폭염으로 온 땅이 타고 있던 여름 한낮에 낯을 빌리러 왔던 가편이 문득 던지고 간 말이었다. 원희가 내민 낯을 그가 받아들었을 때 날에 반사된 햇빛의 광채도 이렇게 별빛 같은 나선을 만들며 출렁였다.
오빠는 왜 가편처럼 들리를 거드는 일에 즐거움을 못 느꼈을까? 답을 얻어낼 수 없는 그 생각은 밤나무 숲에 가지 못하고 나서부터 마음을 휘젓고 다니던 소용돌이만큼이나 원희를 고달프게 했다. 어제 태엽을 감아놓은 벽시계가 정시를 알린다. 원희는 치맛 끝에 묻은 마당 먼지를 털며 일어선다. 가편네 집에서 산적 굽는 냄새가 건너와 원희는 담을 건너다 본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원희는 고개를 돌려 안방을 본다. 어머니가 점심을 꺼른 지는 오래다. 들리를 못하게 되니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뚜렷한 병명도 없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어머니는 늘 가볍고 거뜬하게 해치우던 들리를 어느 날부터는 1시간도 못하고 지쳐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도 조금씩은 드셔야 해요. 점심때만 되면 의례 시작해야 하는 신랑이의 원희도 지칠 지경이다. 왜소한 어머니의 어디에 그런 완강한 힘이 깃들어 있었는가. 점심상을 다시 물려갈 때마다 원희는 맥이 빠졌다.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원희는 마루로 올라선다. 문득 어머니가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오른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내 할머니 이름말이 뭐였는 줄 아냐? 전쟁통에 숨어 다니면서도 마루를 닦던 아이라 더럽고 깔끔치 못한 것을 못 보는 성미인이 그것 하나만 마음 맞추면 탈 없이 잘 살 거요. 하시더라. 간밤 마음 상한 꿈은 없었던 듯 어머니는 아침에 오랜만에 걸레를 빨아 마루를 닦았었다. 몇 번이나 더는 닦아낼 것도 없는 마루를 걸레를 빨아가면서 닦고 또 닦아내는 어머니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이 이제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희는 보았다. 안방 문고리를 잡은 채 원희는 마루벽 아버지 영정안의 초상화를 쳐다본다. 초상화를 볼 때마다 원희는 생전의 아버지와 눈썹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아버지 눈썹은 저렇게 온화하지 않았다. 바닷가에 갈매기가 두 깃을 펴고 활짝 날아오르듯 눈썹 끝이 치켜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아버지 얼굴 분위기를 그 눈썹은 망가뜨리곤 하였다. 생각을 달리 해보면 늘 맥이 없던 얼굴의 분위기를 그 눈썹이 살려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베개에 덮는 베개를 밀어둔 채 잠이 들어있다. 평화롭고 근심 없는 얼굴을 원희는 실로 오랜만에 본다. 어머니의 잠이 깰까봐 조심하며 구부리고 앉아 어깨까지 이불을 당겨준다. 장롱을 열고 아버지가 생시에 베었던 베개들 중 태워버리지 않고 간직해둔 국화 꽃잎으로 속을 채운 베개를 꺼내 어머니 머리에 베어주고 원희는 가만히 방을 나오면서 괜히 눈시울이 따끔해진다. 큰 고무통에 받아두었던 물은 찬 기운을 잃고 있다. 물 위에 돛담배처럼 떠다니는 주홍의 플라스틱 바가지로 물뿌리개 안에 물을 담아 가득 채운다. 가편네 집에서는 손님이 와도 귀한 손님인가 산적 굽는 냄새가 그치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흘러나온다. 원희가 물뿌리개를 흔들자 마른 먼지가 뿌옇게 일어 코가 매캐해진다. 아, 지겹던 그 가뭄. 지난 여름 구질구질 내리던 장마가 끝나더니 지독한 가뭄이 시작되었다. 논바닥은 어머니의 송금처럼 쩍쩍 갈라졌다. 철길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나마 남아있던 습기를 순식간에 쓸어가곤 했다. 여간에선 마르지 않던 웅덩이의 물도 바닥을 드러냈을 때 오빠를 기다리며 2년이란 세월을 상심에 젖어있던 아버지가 숨을 거뒀다. 병석에 오래 누워있던 아버지였지만 이렇다 할 혼수 상태도 없이 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원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사람들이 모였고 마을 여자들은 목감으로 상복을 만들어냈다. 밤새 횃불이 피어오르던 밤, 별은 자지러지도록 명멸했다. 원희는 우두커니 서 있다가 깜빡깜빡 정신을 잃는 어머니를 부축해야 했다. 장례식 날 하얀 상여꽃 위로 장렬하게 그리움에 사무쳐 목마르게 오빠를 불렀다. 그러고도 가뭄은 사그라들 기세 없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너무나 목말라서 금방 아버지를 잊었다. 원희네가 과수원 뒷길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 같았다. 양수기로 돌릴 물조차 바닥이 났을 때 원희는 토끼풀을 뜯어오다가 그을리고 지친 얼굴로 담배 연기로 고리를 만들며 걸어오는 가편을 만났다. 여느 때처럼 원희는 먼저 고개를 숙여버리고 몇 걸음 물러섰다. 이리 줘.
내가 들게. 원희가 망설일 틈도 없이 가편은 원희의 바구니를 빼앗아 갔다. 가뭄 때문에 묽고 좋은 논들이 병들어 갔어도 이제는 남의 소유가 되어버린 과실들은 실하게 여물어 갔다. 그 과수원 길, 가편의 뒷그림자를 밟으며 따라가면서 원희가 몇 번이나 올려다본 까닭은 저기는 아니었다. 더는 못 견디겠어. 내 털을 여기서 잡고 싶었는데. 원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알아듣지도 못하게 가편은 혼잣말 끝에 희망이 있어야지 그를 덧붙였다. 가편은 고개를 숙였고 원희는 그의 뒷덜미가 햇볕에 타서 살같이 붉게 벗겨진 걸 보았다. 원희는 물뿌리개를 툭툭 털어본다. 몇 방울 튈 뿐 더 이상 물은 나오지 않는다. 꽃밭과 마당 가운데 길에 걸려 넘어지기 쉽게 박혀있는 돌부리를 뽑아보려 했지만 원희의 힘으로는 끄떡도 않는다. 바가지 뒷면에 물때를 손바닥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삐그덕 소리가 난다. 빗장을 채우지 않은 대문이 안쪽으로 밀려나며 그 틈으로 아이의 얼굴이 빠끔히 보인다. 원희는 반가워서 아이를 향해 들어오라는 손짓을 한다. 아이는 쪼르르 달려오면서 손을 뻗어 국화 꽃잎을 훑어낸다. 원의 곁으로 왔을 땐 손바닥에 한 줌이나 되는 잎이 쥐어져 있다. 아이는 눈을 반짝 뜨고 원희의 기색을 살피면서 손바닥 안의 꽃잎을 마당으로 훅 불어 날린다. 꽃잎이 고무통 속에 물 위로 떨어져 내려 동동 뜬다. 얘도 언제나 얌전할 거야. 원희가 마당으로 내려앉은 꽃잎을 바라보며 꾸중했지만 아이는 원희의 말을 전혀 못 들은 척하면서 물뿌리개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탄성을 지른다. 원희는 물뿌리개를 아이의 맑은 이마에 대고 흔든다. 아이 싫어. 나 몰라. 아이의 소란스러움이 정물처럼 가라앉아 있던 마당을 총총히 일깨운다. 싫다는 아이의 얼굴에 계속 물세례를 퍼부으며 원희는 어머니 방문을 본다. 그만. 내가 잘못했어, 언니. 아이와 함께 있으면 유리알처럼 맑은 햇살 속에서도 가시지 않는 집안의 우수가 어느 정도는 덜어진다. 아이가 마루를 더럽혀 놓아도 어머니는 싫어하는 기색 없이 걸레를 빨아 마루를 닦았다. 아이는 국화 사이에 딱 한 그루 서 있는 키 큰 해바라기를 마구 흔들어 대기도 했다. 아이가 돌 뒤에 해바라기 씨앗을 주우며 어머니가 마루를 닦는 모습을 훔쳐보고 원희는 즐거웠다. 원희는 가능한 한 아이가 집안을 많이 어지럽히기를 은근히 바랐다. 물세례를 받는 아이의 소란으로 부스스 정적을 털고 일어난 집안이 제 분위기를 되찾고 있는데도 어머니의 기척은 없다. 원희는 아이에게서 물뿌리개를 거두고 빨랫줄에 널린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준다. 그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원희는 조바심을 쳤다. 더는 못 견디겠다는 가편의 중얼거림이 불쑥 떠오르곤 했다. 행여 그도 오빠처럼 이곳을 떠나 버리지는 않을까? 어느 날 느닷없이 그의 모습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이 토끼장 손 좀 봐줘요. 허름한 판자를 뚫고 토끼 두 마리 중 수컷이 사라져 버렸을 때 원희는 삽을 들고 나가는 가편을 불러세웠다. 단 한 번의 어색한 부탁을 가편은 마다 않고 들어주었다. 낡은 판자를 아예 뜯어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주었고 쓰다가 남은 거라며 토끼장에 푸른색 페인트도 칠해주었다. 그가 못질을 할 때 붉어져 나오던 건강한 팔뚝의 근육을 바라보며 얼굴이 붉어지는 자신에게 흠칫 놀라 원희는 주저앉아 버렸다. 어디에 고여있던 눈물이었을까? 참으려고 애를 쓸수록 어깨는 더욱 세차게 들썩여졌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편을 앞에 세워두고 원희는 실컷 울어버렸다. 꽃나무 밑에 이거 심는다, 언니. 물방울을 닦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던 아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원희는 정신이 들어 아이의 손바닥을 내려다본다. 그게 뭐지? 아이는 손바닥을 쥐어버린다. 그러나 이내 덧니를 드러내며 멋쩍게 웃어 보이면서 손바닥을 편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펴 보이는 손바닥엔 긴 머리카락 몇 올이 엉켜 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아이는 단발인데 그것은 길다. 오늘 경희하고 싸웠어. 이건 그 계집애 거야. 왜 싸웠는데? 성당 옆에 새로 생긴 유치원 있잖아. 거기 좀 다닌다고 내가 부르는 노래가 틀리다잖아.
절름발이 계집애 가. 절름발이. 원희는 어깨를 오므렸다가 편다. 원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을 잇는다. 걔 머리카락을 꽃밭에 심으면 그의 손가락이 썩는데 아마 그 계집애도 내 머리카락을 꽃밭에 심을 거야. 그치? 원희는 말없이 고무통 안에 바가지를 짚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실은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흔한 말을 떠올린다. 사무치는 마음이 넘치면 마지막 방법으로 그를 미워해보는 법이지.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물뿌리개 안으로 물이 가득 채워지자 원희는 아이를 못 본 척하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미움은 얼마 동안 나를 견디게 해주지. 곧 자신에게 들통이 나서 더 깊은 쓸쓸함에 붙들리게 될 테지만 물 뿌린 흔적은 햇살이 다 지워버리고 없다. 눈가늠으로 어디까지였을까를 생각해보던 원희는 걸음을 꽃밭으로 옮긴다. 아이는 시무룩한 얼굴로 원희의 그림자를 밟으며 따라온다. 쏴! 물을 맞는 국화 몇 송이가 아버지 베개에서 나는 향내를 뿜어낸다. 아이의 손이 스쳐간 자리에서는 뿌리를 잃은 꽃잎이 흩어지던 순간 곰배파리가 사정없이 밟아버린 부러진 국화가 떠오른다. 원희는 고개를 흔든다. 처음으로 국화꽃을 선물 받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오빠가 사온 꽃과 아이들이 버리고 간 이것저것을 묶어보니 겨우 안겨 들어올 만큼 많았다. 성당은 지금처럼 갖추고 있는 것이 제대로인 것은 없었지만 꼭대기에 달린 종탑과 십자가는 원희 마음의 성지였다. 읍내에서 미사 시간에 맞춰 신부와 복사가 내려오는 주일날을 빼면 성당은 언제나 빈집 같았다.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온 원희는 성당으로 달려갔다. 성유가 담겨있는 녹슨 은재 항아리에 국화꽃을 가득 꽂았다. 그러고도 꽃은 남았다. 은재 항아리를 제단 위에 내려놓자 어느 미사 때보다도 화려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마음속에는 곧 중학생이 된다는 뿌듯함과 헤어진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이 한데 섞여 있었다. 기도에 빠져 성당 문이 열리고 곰배파리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원희는 전혀 몰랐다. 안고 있는 국화꽃 냄새가 향긋하게 맡아질 때 벌써 곰배파리는 원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안고 있던 국화꽃이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졌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지만 이미 원희는 혼자였다. 사나워진 곰배파리는 뒷자리 어두운 곳으로 원희를 끌고 갔다. 무슨 소린가 질러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겁에 질려 목이 잠기고 소리는 입안에서만 웅웅거렸다. 곰배파리의 소름 끼치게 흉한 얼굴과 오그라붙은 팔 부분을 내보이며 짓눌러왔다.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흉터가 원희의 온몸에서 힘을 빼앗았다. 제단 위 성유 담긴 항아리 안에 가득 꽂혀있는 국화들이 노란 얼룩점처럼 잠깐 보였다. 남아서 품에 안고 있던 꽃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짓밟혔다. 비명도 못 지르고 까무러쳤다. 눈을 뜨고 보니 안방이다. 어머니는 더운 물수건으로 원희의 몸을 닦아내며 눈물을 흘렸다. 아무리 정신이 나간 놈이기로써니 이 어린 것을 물수건보다 더 뜨거운 어머니의 눈물이 무감각한 다리로 뚝뚝 떨어졌다. 이튿날 방문을 거칠게 밀고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물거리는 의식 속으로 보였다. 그 충격 이후 원희의 왼쪽 다리 발육은 멈추었다. 한약도 양약도 소용없었다. 까닭을 모르겠다는 게 의사들 대답이었다. 키는 자랐지만 원희의 왼쪽 다리는 지금도 초등학교 졸업식 때와 똑같은 두께인 것이다. 그날 원희는 더욱 화사하게 제단을 장식하고 더욱 경건해지려는 마음으로 주일 미사가 있는 날보다도 성유를 더 많이 뿌렸었다.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원희는 이미 물기 잃은 채송화 줄기에 물을 뿌려본다. 제철인 여름에도 채송화는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시들어버렸다. 아이는 해바라기 밑둥에 흙을 손바닥으로 파내고 경이의 머리카락을 심고 있다. 경이라면 들꽃을 안고 찬송가를 부르며 즐겁게 성당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소아마비를 앓았던 다리를 절룩이며 원희는 꽃밭에 엎드려 있는 아이의 둥그런 어깨에 퍼부어지는 햇살을 눈여겨본다. 손바닥으로 주위의 흙을 쓸어 모아 머리카락이 묻힌 곳을 무덤처럼 볼록하게 만들고 아이는 손바닥을 툭툭 털고 일어선다.
원희의 손을 잡고 뱅글 한 바퀴 돌면서 아이는 소리내어 웃는다. 그 웃음소리에 칩이 흔들렸던 건가? 그토록 굳게 닫혀만 있던 어머니의 방문이 스르륵 열린다. 아이는 원희의 손을 놓고 순 많은 단발머리가 앞으로 다 젖혀지도록 인사를 한다. 난 누군가 했더니 너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원희를 남겨두고 아이는 깡충 가볍게 뛰어서 마룻개로 간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를 반기지 않는다. 가까이 오라고 한 방금 전의 말은 물론 원희나 아이의 존재까지 잊은 듯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다. 무색해진 아이는 슬며시 뒷걸음질 쳐서 다시 원희에게 온다. 원희는 아이의 손을 잡아준다. 할머니가 생각 때문에 그런단다. 오늘도 서울 간 아저씨 기다리는 거야. 달리 대답할 말이 없어 원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왜 이 아이 역시 오빠를 서울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까? 어머니와 생전의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오빠는 정말 서울에 있을까? 아니면 부산? 아니면 제주? 또 아니면 이 세상 밖 어디? 우리 집에 서울서 온 편지 없소? 누런 가방을 메고 과수원 길을 지나가던 집배원은 언제나 고개를 내저었고 그러면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하였다. 2년 전 오빠는 어디로 간다는 쪽지 한 장 안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런데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오빠가 다른 곳 아닌 서울에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와는 달라서 논일, 밭일을 싫어했던 사람. 과수원에 사과가 무르익어 거둘 손이 모자라 쩔쩔매도 읍내 밀밭 다방에 앉아있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 끊임없이 무슨 엉뚱한 사업만 구상하기에 바빴던 사람. 서울 아저씨는 나빠. 이번에도 느닷없이 원희의 생각을 깨운 건 아이다. 아이 말처럼 사실이 그러할지도 모른다. 원희는 오빠 생각에 허해진 마음을 여미고 아이의 손을 잡는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나도 들어서 알아. 할아버지 죽은 것은 다 아저씨 탓이래. 할머니가 저렇게 아픈 것도 화병이래. 서울 아저씨가 과수원이랑 산이랑 팔아서 망연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원희는 아이의 입술에 손바닥을 갖다 댄다. 언제든 오게 하겠지. 선산까지 팔아먹은 놈이 어찌 쉽게 돌아오겠지만 원희는 온몸의 기운이 풀리며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어깨를 움츠렸다가 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어째 마음이 편칠 않구나. 어머니가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청, 사나운 꿈도 오빠가 떠나고 난 뒤에 시작되어 아버지가 죽고 난 후로 부쩍 심해졌다는 걸 원희는 안다. 사나운 꿈은 아침에 이야기해 버려야 화를 입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 듯 어머니는 듣는 사람도 없는 마루에 걸터앉아 곧잘 꿈 이야기를 했다. 꿈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은 대개 오빠나 아버지다. 아침에 집 앞을 지나가는 날짐승이라도 한 마리 있었다면 그 새는 심상찮은 꿈을 뒤집어쓰고 고달픈 길이 더 고달파졌을 것이다. 가편내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원희는 담을 넘겨다본다. 아이 할머니가 서글픈 모습으로 앉아 닥터를 태우고 있다. 무슨 일일까? 달까지 잡다니. 오늘 너희 집 귀한 손님이 오는 모양이지? 하고 아이에게 묻자 아이가 답한다. 아니, 할머니가 음식 장만을 많이 하시던데? 닭도 잡고. 오늘이 큰 외삼촌 제삿날이래. 원희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본다. 그랬었구나. 그래서 아침부터 노인이 콩나물을 씻고 병어도 씻고 있었던 거구나. 오늘이 말이냐? 오늘이 내 큰 외삼촌 제사라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반문에 아이가 대답도 미처 하기 전 담 너머로 아이 할머니가 얼굴을 내민다. 그려, 오늘이 그 못난 놈 제사요. 내가 그놈 제사 음식 마련해 주는 것,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네. 내가 없으면 그놈 혼이 집밥이나 얻어먹겠나. 아이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원희를 바라본다. 눈물이 말라 얼룩이진 얼굴로. 원희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국화꽃을 본다. 저 아이 원희만 보면 내 속이 불덩이 같아져. 그래도 이제는 그만 잊어줬으면 이 늙은이가 하소연하면 자식 역성드는 꼴밖에 안 돼도 그놈 탓만은 아니오. 내가 아무래도 올겨울을 못 넘기지 싶어서 꼭 한번 이런 말 하려 했네. 전쟁 나기 전엔 그놈도 참말 건강했지만 어찌하여 하필 그놈만 그 지경이 되었는지.
그래도 난 그놈이 그 지경으로도 살아있을 때가 좋대. 자식 제사 지낸 몸으로 내 죽어도 눈을 못 감지 싶은 것이. 할머니는 목구름을 삼키며 휘적휘적 걸어 펌프가로 간다. 원희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끈다. 마루로 가자. 원희의 성급한 재촉에 아이는 끌려오듯 따라온다. 아이는 그만 원희의 힘에는 끄떡 않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아이의 손을 힘주어 잡고 있던 원희도 함께 쓰러진다. 남빛 치마는 훌렁 위로 젖혀지고 햇빛을 받아보지 못한 왼쪽 다리가 드러난다. 원희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쳐다본다. 야무지게 먼저 몸을 일으킨 아이는 놀란 눈을 뜨고 있다. 원희는 재빠르게 몸을 일으키고 치마를 내려버린다. 다친 곳은? 화가 난 듯한 원희의 무뚝뚝한 물음에 아이는 고개를 젓는다. 그때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와 마루를 내려서고 있다. 두려울 정도로 원희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거기 계세요, 어머니. 난 괜찮아. 순간에 낯설게 만난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원희는 아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안는다. 마루를 올라서는 원희와 아이를 맞는 어머니 얼굴에 잠깐 변화가 일었다 사라진다. 용하지 뭐예요. 울지도 않고. 어린 게. 마룻바닥을 짚은 채 힘이 없는 어머니의 야윈 손등이 허물어져 가던 원희 속을 까맣게 뒤집어 놓는다. 아이는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폈지만 어머니 시선은 아이에게서 겉돌고 있다. 넘어질 때 다친 상처로 왼쪽 무릎이 쓰라리기 시작한다. 손뼉을 탁탁 치는 아이의 낯빛 위로 무료함이 스친다. 언니, 왜 다리 모양이 달라? 아기 없이 한 말인데도 언젠가 물었던 아이의 호기심이 톱날처럼 섬뜩하게 다시 가슴을 밟고 지나간다. 서쪽으로 기울고 있는 햇빛이 어머니의 빗질 안 된 섬세한 은발에 짧게 스민다. 몸을 비틀거리며 방문을 여는 어머니의 손등이 파르르 떨고 있다. 이놈은 절대 달아나지 않을 거야. 양철 홈통 처마 끝 차양으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가뭄의 끝을 알리던 날, 가편은 눈빛 같은 빛나는 털을 가진 빨간 눈의 토끼를 품에 안고 왔다. 가뭄에 지쳐 멀겋게 보였던 그는 다시 시금치처럼 새파래져 있었다. 그가 건네주는 토끼를 선뜻 받아 앉지 못하고 원희가 서먹하게 서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더욱 굵어졌다. 처마 밖에 서 있던 그가 성큼 안으로 들어서는 통에 원희는 그의 품에 안긴 꼴이 되었다. 과수원에 남은 잎새들이 비바람에 수렁거렸고 상큼한 흙냄새가 그 바람에 섞여왔다. 가편의 품속에서 원희는 마당으로 쏟아지는 빗방울을 세웠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고 싶었다. 다신 울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가편은 성큼 집으로 뛰어갔다. 금방 삽을 챙겨 들고 대문을 다시 나서면서 가편은 아직도 그대로 서 있는 원희를 향해 시원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원희는 그때서야 어느 틈에 마루로 깡충 뛰어 올라간 빨간 눈의 토끼가 빤히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등을 돌려버렸다. 원희는 아이의 단발머리를 결 따라 쓰다듬는다. 넌 왜 성당에 안 나가? 거기 가면 노래도 배우고 할 텐데. 할머니가 못 가게 해. 성당 얘기만 꺼내면 야단 맞아. 근처에도 가지 말라던 걸. 흉한 곳이라면서. 원희는 과수원 쪽을 바라본다. 나무들이 가려 성당은 잘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달린 탑만 얼핏 보인다. 곰배파리는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마을과 읍내 사이를 떠돌았다. 아버지에게 얻어맞은 다리를 절면서 어쩌다가 비행기가 소리내며 지나가면 그는 귀를 틀어막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의 시체가 발견된 곳은 성당 앞 방죽이었다. 아이의 할머니는 방죽 속에서 아들의 시체를 혼자 힘으로 끌어냈다. 통곡도 눈물도 없이 받아들일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날이 오늘이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붕을 가진 성당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는 알고 있을 것이었다. 원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성당 주변에서 일어난 수많은 세월 속의 일까지도. 무릎에서 피가 번지는지 끈끈함이 벌레처럼 스멀거렸다. 가편에 대한 섭섭함은 막막할 때마다 차라리 그리운 마음으로 선명해 오곤 한다. 원희는 입술을 깨문다. 아린 입술, 젖은 살갗에 진한 아픔이 배인다.
오늘은 그만 놀까? 원희의 말에 아이가 고개를 든다. 아이의 검은 눈빛에 오빠에 대한 마음의 파문을 들켜버린 것 같아 원희는 살짝 웃으며 말을 바꾼다. 아니면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든지. 아이가 씩 웃는 순간 등을 고추세운 어머니 음성이 튀어나온다. 오늘은 그만 가보거라. 보일 듯 말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는 원희를 바라본다. 원희는 고개를 끄덕여준다. 아이는 마루를 내려선다. 원희는 아이를 따라 내려가 운동화 끈을 나비 모양으로 매듭지어 주었다. 내일 또 올게. 종이 비행기 같은 손을 흔들면서 밖을 빠져나간 아이는 대문의 모서리를 맞추어 바람이 불어도 문이 밀리지 않게 닫아준다. 아버지가 살아있던 시간 속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쾅 소리가 아이의 여운으로 남아 떠돈다. 결혼이란 말을 꺼내기 전까지 원희는 밤나무 숲에서의 가편과의 시간들이 좋았다. 가끔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겸연쩍고 낯설기는 했지만 그 시간은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는 단 하나의 길인 것 같아 물을 데워 머리를 감고 얼굴에 로션을 곱게 펴바르며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기도 했다. 어디서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는 것일까? 원희는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가편 앞에서는 스스럼 없이 웃을 수도 있었다. 도시로 나가 선방공이나 될까? 가뭄 때문에 내 스웨터 하나도 못 사주는구나. 도시 어느 공장살이가 설마 이보다 못하겠냐? 어둡게 푸념하는 가편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자신이 싫어 언젠가 가편이 더듬더듬했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 원희는 앞 단추를 풀고 가슴을 보여주었다. 그가 가만히 손을 내밀었을 때 원희는 또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고 애써야 했다. 스스로 단추를 채워주고 뒤로 몸을 젖힌 가편은 아무 말도 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너무나 어색하고 긴 침묵을 못 견딘 원희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소스라치게 놀란 가편이 젖힌 몸을 바로 했다. 그러고는 결혼이란 말을 꺼냈다. 우린 결혼할 수 있어. 원희는 얼굴을 사납게 일그러뜨려 버렸다. 25이 되도록 전혀 생각도 못 해본 결혼이라는 생경스러운 말. 그날부터 시작된 원희의 나락은 밤나무 숲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 늘 함께했던 가편과의 밤나무 숲 산책은 이제는 다시는 할 수 없으리라. 원희는 이후로 물을 데워 머리를 감지 않았고 거울 앞에 앉아있지도 않았다. 너 아직도 내 삼촌을 기억하니? 그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 원희의 어두운 외면에 며칠 만에 집으로 찾아온 가편이 풀이 죽어 말했으나 그 말을 들음으로써 더 써먹해질 뿐이었다. 결혼. 그 말이 가편과의 사이에 끼어들면서 원희의 가슴은 밑바닥까지 긁힌 듯 쓰라렸다. 하늘이 동빛깔로 물들어간다. 저녁 기운을 담은 바람이 분다. 국화잎이 흔들려 몇잎 펄펄 떨어진다. 원희는 마루를 내려와 꽃밭으로 걸어가 그 앞에 선다. 해바라기 밑둥에 아이가 만들어 놓은 무덤을 허물어뜨린다. 무덤 안에서 나온 경이의 머리카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훅 불어버린다. 아이가 꽃잎을 바람에 불어 날렸던 것처럼. 원희야. 어느 사이 마루에 오랜만에 빗질로 단정해진 머리를 하고 어머니가 서 있다. 원희는 문득 아버지를 본 것 같아 눈을 휘둥그렇게 뜬다. 아버지도 지금의 어머니처럼 병석에서 불현듯 몸을 일으켜 어머니와 원희를 놀라게 하던 때가 있었다. 아버지는 즐거움의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들릴이었다. 집배원이 가져다 줄 서울 편지를 기다리다 시름이 깊어지면 훌훌 털고 일어나 이미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과수원으로 나가 나뭇가지 순을 쳐주고 밑거름을 실어 내주기도 했다. 다리는 정말 괜찮으냐? 원희는 피가 번지다 말랐거나 피멍이 들어있을 무릎을 정말 괜찮다는 듯 손바닥으로 쓸어 보인다. 어머니는 마당을 휘둘러 보더니 마루를 내려서며 신발을 신는다. 의원에 좀 다녀오마. 네. 그래도 나는 복이 많은 게야. 성한 아들 폭격 맞아 정신 망가진 꼴은 안 봤으니 말이다. 30년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종이라도 한 묶음 보내고 싶구나. 묻어두거라. 세상에는 의사들이 손봐서 나을 병이 따로 있는 게야. 원희는 무너뜨린 해바라기 밑둥 무덤 자국을 표적 없이 편편히 밟아 놓았다.
어디서 날아온 것인가? 한 무리의 철새떼들이 구름을 이루며 하늘을 가로질러 간다. 함께 가랴? 잠깐만요. 빨래가 다 말랐어요. 걷어놓고 가요, 어머니. 그러자 장독 뚜껑은 내가 다듬어. 어머니가 장독이 있는 곁으로 돌아간 뒤 인기척의 대문을 바라보니 가편이 서 있다. 가편은 마당에 뭔가를 던져두고 되돌아간다. 성당에서 저녁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원희는 과수원 뒤쪽을 바라본다. 가편이 던져두고 간 네모난 종이 쪽지를 비밀스럽게 주워들면서 원희는 또 울고 싶은 걸 참는다. 원희는 한숨으로 얼룩진 수많은 밤의 물기가 가신 어머니의 베개 입부터 걷는다. 빨래를 마루에 내려놓고 건너다 보니 가편이 흰 모자를 벗어 벽에 걸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대문을 나서면서 원희는 가편의 쪽지를 펼쳐본다. 내 생각처럼 우리들의 장래가 그렇게 암담한 것만은 아니야. 고구마를 캐다가 쓴 것인가? 황토 흙이 묻어있고 큰 글씨는 도들새김 같다. 직선으로 날아가던 철새떼들이 누구의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 그들은 방향을 바꿔 포물선을 그리더니 다시 반대쪽으로 날아간다. 원희는 어머니의 재촉을 받으면서도 철새떼들의 모습이 아주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지붕을 읽는 내내 저는 지붕 아래 갇힌 원희와 함께 숨죽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글은 전쟁과 폭력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 개인과 가정에 남긴 깊은 상처를 섬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유년 시절의 끔찍한 사건으로 한쪽 다리의 성장이 멈춘 원희는 집을 나간 오빠와 그를 기다리다 쓰러져가는 어머니,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집에서 자신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이웃 청년 가편의 따뜻한 시선과 천진한 아이의 소란스러움이 스며들며 아주 작은 희망의 균열이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으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원희가 느끼는 깊은 무력감과 슬픔이었습니다. 특히 빨랫줄에 널린 어머니의 베갯잎에 얼굴을 묻으며 한숨으로 얼룩진 수많은 낮과 밤을 느끼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어머니의 고통을 그 축축한 베갯잎의 감촉과 냄새로 온전히 이해하려는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부모님의 지친 어깨나 깊은 한숨 속에서 그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고 마음 아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원희의 모습은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편이 내민 결혼이라는 단어 하나에 원희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가편과의 시간이 유일한 숨구멍이었음에도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상처의 속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문 듯 보이는 상처도 가장 약한 부위이기에 작은 접촉만으로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원희에게 결혼은 평범한 행복을 상징하는 단어이자 결코 자신은 가질 수 없다고 여기는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타인의 선의를 밀어내고 행복해질 기회 앞에서 뒷걸음질 쳐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원희의 그 위태로운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공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가장 큰 위로와 깨달음을 얻은 지점은 바로 구원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원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며 내 생각처럼 우리들의 장래가 그렇게 암담한 것만은 아니야라고 적어주는 가편의 투박한 진심, 집안의 정적을 깨뜨리는 아이의 생명력, 그리고 마침내 딸의 아픔을 마주하고 함께 의원으로 가자고 말하는 어머니의 작은 변화. 이 모든 사소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모여 굳게 닫혔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거대한 슬픔의 지붕에 짓눌려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힘은 결국 곁에 있는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변함없는 눈빛, 그리고 함께 내딛는 한 걸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마침내 함께 문 밖을 나서는 원희와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날아오르는
철새 때의 마지막 풍경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상처를 안고서라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조심스러운 희망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웅크린 채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던 시간을 지나 타인의 온기를 느끼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원희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붕은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위로의 편지였습니다.